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7월 1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외신을 보다가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접했어요. 현재 세계 바둑 1위 누군지 아세요? 커제 아니에요? 커제? 거제가 아니래. 아니, 커쇼인가? 아니야, 커쇼도 아니고, 커쇼는 야구 선수잖아요. 커쇼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세돌 구단이나 박정환 구단도 아니래요. 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1위지? 봤더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글의 인공지능 있죠? 알파고? 알파고가 바둑 랭킹 세계 1위래요. 아, 사람이 아닌데 랭킹에 올라갈 수가 있나 보죠? 이게 바뀌었나 봐요. 일단 중화권 언론들이 전한 소식인데요. 구글의 인공지능 바둑 알파고가요, 중국의 커제 구단을 제치고 세계 바둑 랭킹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네. 이유는요, 커제가 최근에 2연패를 당한 거야. 세계 9위인 중국 기사 스웨 구단과 22위인 탕웨이싱한테 2연패를 당했대. 네. 그러면서 랭킹이 좀 떨어졌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파고가 세계 2위였는데 1위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 커제도 이세돌한테는 그렇게 잘하더니 9위, 22위한테 연달아 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몰랐어요. 알파고가 어느 나라 국적으로 돼 있는지 아세요? 얘 국적도 있어. 미국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더라고요. 영국 국적으로 돼 있고요. 에? 알파고는 지금까지 9번의 대국을 했대요. 지난 3월에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펼쳤었잖아요. 네. 그때 4승 1패로 이겼었는데 그 이후에도 몇 번 공식 대전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총 9번 대전했었는데 8승 1패. 이세돌만 한 번 이긴 거야. 와. 그래서 세계 바둑 랭킹 1위에 올랐는데요. 세계 바둑 랭킹 1위 계보를 보니까 참 놀랍네요. 이창호 구단이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장기 집권을 했었고요. 이세돌 구단도요, 바로 이어받아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박정환 구단이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세계 랭킹 1위를 지켰대요. 그 다음에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게 중국의 커제 구단 2년 동안 지키다가 요번에 알파고한테 자존심을 구긴 게 된 거죠. 처음으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1위를 뺏긴 게 커제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알파고가 바둑 랭킹에 등장할 줄이야. 아,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랭킹이라는 거는 사람으로만 따져야 되는데 왜 알파고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나 모르겠어요. 아니, 앞으로는 야구나 이런 데에서도 혹시나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진출할 수 있잖아. 축구도 마찬가지고 테니스나 뭐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에 다 진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앞으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 여기서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오락실에 로봇들이 나오는 레슬링이 있었잖아요. 각 나라를 대표하는 로봇들이 나와서 지금 현재 WWE 선수들이 이제 걔네랑 싸우면은 거기도 랭킹이 로봇이 집계가 되겠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세상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속도로 반응을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러긴 어려우니까 대신에 너무 많이 처지지만 않으면 저는 그게 선방이라고 보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와 함께 경제를 같이 공부하셔야겠죠? 어젯밤 꿈에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 소크라테스가 동시에 나타나서 나를 롤모델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정말? 세계 4대 성인을 패키지로 만든 거네? 그럼 로또 사야지. 그래야 되겠지? 근데 어떤 분을 콕 집어서 나의 영웅으로 모셔야 될까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 물론 네 분 모두 훌륭한 성인이시지. 그런데 예수나 소크라테스는 당시 적이 너무 많았다고 하더라고. 게다가 부처님은 왕자였잖아. 그런데 속세와 인연을 끊어버리셨지. 그러고 보니 공자님은 사형을 당하지도 않았고 현실에서 제자들과 같이 삶을 살으셨네. 이렇게 심오한 생각을 언제부터 했던 거지? 사실 알고 봤더니 공자님이 평생 구직 활동을 하셨더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왕을 찾아다니시면서 나를 써주세요 이러고 다니셨거든. 공자님이야말로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공자님도 윗사람을 모셔야 하는 스트레스, 취직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거고
거구나. 나랑 공자님도 결국 같은 인간이었구나. 사실 며칠 전부터 내가 논어에서 얻은 것 이런 책을 읽고 있거든. 이 책을 보니까 보통 사람 공자의 모습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 직장인의 신금을 올리는 미생 버전의 논어라고 할까? 미생 버전의 논어라. 괜찮은데? 내가 논어에서 얻은 것이라고 했지? 나도 논어에서 뭘 좀 얻어봐야겠다. 삶이 흔들릴 때 나를 잡아주는 힘, 내가 논어에서 얻은 것,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오늘 한국일보가 전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정부 말만 믿었는데 임금 피크제 선도입 공공기관이 손해를 봤다. 도대체 뭘 손해를 봤을까? 얘가 이렇게 돼 있네요. 신용보증기금이라고 있죠. 네. 이 신용보증기금이 공공기관 최초로 지난 2003년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대요.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은 임금 조정기간을 5년으로 두고요. 임금 지급률을 1년 차에는 85%, 2년 차에는 70% 이런 식으로 낮춰서 5년 차에는 15% 이렇게 설정을 했대요. 이걸 다 따져보면 5년간 주는 총 임금이 26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공공기관들이 임금 조정기간 이게 설정한 게 보면 보통 3년이래요. 그리고 임금 감액률도 총 30%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야. 너무 차이가 나잖아. 그러네요. 신용보증기금과 비교해보면 최근에 도입한 기관들은 임금률, 감액률 격차가 8배가 적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걸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 내용은요.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5년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이거를 분석한 내용이래요. 공공기관, 중정부기관 119곳을 조사를 했는데요. 공고한 이전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34곳, 이후에 도입한 곳은 85곳이래요. 그래서 요 이전에 도입한 곳과 이후에 도입한 곳을 비교해봤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아까 예로 들었던 것처럼 정부의 공고안이 발표되기 이전에 도입했던 그런 기관들이 오히려 임금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다는 거야. 네. 실제로 정부 권고안 이전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34개 기관의 평균 임금 조정 기간은요 2.88년, 임금 감액률은 84%. 근데 신규 도입한 85개 기관의 임금 조정 기간은요 2.56년, 임금 감액률은 67.3%. 한마디로 자발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이 임금 조정 기간은 0.32년 더 길고 임금 감액률은 16.7%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정부가 하라고 해서 먼저 했을 뿐인데 피해를 더 많이 보는군요. 그렇죠. 정부의 독려에 따라 자발적으로 노사 합의 이것까지 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봤더니 더 오래 더 많은 임금이 깎이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이 이런 게 달렸네요. 정부의 말 믿다가는 이렇게 된다. 이게 또 증명됐다. 이런 댓글들이 수두룩하게 달렸고요. 또 한 네티즌은 아니 근데 청와대는 임금 피크제 언제 도입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셨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26일 정부가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승용차의 경우 개별 소비세 70%를 깎아주겠다 밝혔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리고 차량 한 대당 개별 소비세는 최대 100만 원 한도로 감면이 되고 여기에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합치면 143만 원까지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현대기아차는 10년 이상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한 고객을 대상으로요. 새 차를 사면 3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깎아주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했죠. 그랬었죠. 르노 삼성도 개소세 30%만큼을 추가로 깎아주고 있고요. 그런데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과연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다면 언제부터 가능하냐?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당장 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하네요. 현재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한 주인이 새 차를 살 때 개소세 70%를 깎아주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예상대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같이 처리가 되면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다음 달 중순부터 받을 수가 있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행 6개월째가 되는 내년 2월 중순까지 개소세 인하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음 달 개소세가 인하가 시작이 돼도 이게 곧바로 조기 폐차, 신차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왜 낮아요? 수도권 지자체들이 연초에 편성했던 조기 폐차 지원금이 바닥이 났대. 이거 보육료 대란이랑 비슷한 거래.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줘야 되는데
줄 돈이 없어. 7월 현재 경기도 13개 시군, 인천광역시의 조기 폐차 지원금이 모두 바닥이 났고 나머지 수도권 지자체도요 미리 편성한 지원금이 빠르게 고갈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래된 경유차를 가진 주인들은 이왕이면 조기 폐차 지원금이 다시 충전이 되는 내년에 갖고 있는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아니 내년이면 아까 2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몇 달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개소세 감면 시한 6개월을 감안하면요. 세금 혜택은 길어야 내년 2월 중순이란 얘기죠. 이 때문에 폐차 지원금, 개소세 혜택 동시에 볼 수 있는 내년 초 한꺼번에 신청이 몰릴 거 아닙니까? 아, 그러겠네. 어떤 일이 벌어날지는 대충 예상이 되시죠?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역시 탁상 행정이 아닌가. 보완이 필요하겠죠? 아니 근데 저는 예전에도 이 브리핑 시간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겨우 100만 원 정도 지원금 받겠다고 차를 바꿔야 될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냉정하게 말해서 합리적인 소비냐 아니면 환경을 살리는 소비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냉정하게 따져서 100만 원 아낄 수 있다고 과연 폐차를 하고 2, 3천 들여서 새 차를 살 수 있을까 의문이 들죠. 이제 휴가철이라 고속도로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고속도로 탈 때 안전띠 뒷좌석까지 매시나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뒷좌석도 의무적으로 매야 되는 건데 보통 뒷좌석은 잘 안 매잖아요. 그렇죠. 원래 단속도 하고 해야 되는데 별로 안 하더라고. 그렇죠. 뒷좌석까지 이게 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가? 내년부터는요. 내년 상반기네요. 내년 상반기부터는요. 모든 도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승객 역시 안전띠를 매지 않게 되잖아요. 이게 단속이 되면 벌칙금 3만 원을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이 내용은요. 경찰청이 오늘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히면서 알려졌어요. 이게 지난 주말에 평창 봉평터널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이 고속버스인가요? 관광버스인가? 시속 100km로 앞에 있는 차들을 연달아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맨 처음 받았던 그 K5에 있던 승객이 5명이었는데 운전자가 남성이었고 나머지는 다 여성분이었는데 이 여성 4분이 그 자리에서 다 사망을 한 거야. 어허. 근데 이 동영상이 보배드림 아시죠? 자동차 커뮤니티. 그렇죠. 여기에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대로. 전 국민이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거는 살인이다 이런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아마 국무회의에서 이게 의결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찰청에 따르면요. 이 내용이 7월 중 국회에 개정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 후 6개월이 지나면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가 되겠죠. 시행에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경찰청에 따르면요. 2012년 법 개정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에 탄 모든 승객은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착용률은 엄청 낮다고 합니다. 그렇죠. 2015년 하반기 준수율을 조사해봤더니 고속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를 매는 비율은요 31.2%밖에 안 된대요.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경우에도 29.9%. 이거는요 OECD 32개국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뒷좌석의 승객이 안전띠를 안 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에요. 앞좌석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잖아요. 이제 운전자가. 그러면 보통 운전자분들은 안전띠를 매시잖아. 그리고 바로 옆에 조수석도 요즘은 조수석 벨트를 안 매면 앞에 계속 불이 들어와. 빨간 불이. 그러니까 이거 보기 싫어서라도 조수석까지는 매게 하거든요. 근데 뒷좌석 어린이들이 안전띠를 안 맬 경우에 급정거를 하면은 크게 2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아이들이 바로 앞에 있는 좌석 있죠? 그쪽에 꼬라박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목뼈가 부러집니다. 아니면 이 머리뼈가 부러지고요. 가운데에 앉거나 약간 가운데 쪽으로 앉은 어린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앞쪽 창문을 깨고 밖으로 나갑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있는 아빠나 엄마 머리와 머리가 이렇게 충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박 PD가 설명한 대로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까 얘기대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단속을 했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 안전띠 착용률이 높아지지가 않는다. 경찰청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그러면 아예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면 그나마 착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가장 좋은 거는요.
제조사에서 이거를 해야 돼요. 일부 수입차 같은 경우는요, 뒷좌석에서 만약에 벨트를 안 매잖아요? 벨트를 멜 때까지 알람을 울려. 그거 좋네요. 짜증이 날 정도로. 그럼 멜 수밖에 없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SK텔레콤 고객들만 공짜로 쓸 수 있었던 앱이죠. 티맵. 이 티맵이 오늘부터 KT나 LG 고객에게도요, 무료로 개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간 타사의 가입자가 티맵을 이용을 하려면요, 일주에 1,000원, 한 달에 4,000원, 1년에 4만원, 평생 고객은 8만원, 이렇게 과금을 해왔거든요. 근데 오늘부터는 통신사에 관계없이 누구나 티맵을 공짜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동안에 그러면 돈 내고 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까워서. 다행히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환불 신청 기간은요,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티맵 홈페이지에서요,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비 앱을 쓰다 보면은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하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통화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는 SK텔레콤 고객만. 요것만 알아두시면은 큰 착오가 없을 것 같네요. 저희가 메인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 브렉시트 때문에 세계 경제가 참 위험해지고 영국 경제도 무너질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제가 얘기했던 비슷한 얘기가 또 전해졌어요. 뭐냐면요, 브렉시트 이후에 한 달 동안의 영국 상황을 살펴봤더니 전문가들이 나타낸 우려는 기후에 불과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파운드화가 급락하면서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영국 기업이나 부동산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톰슨 로이터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요, 지난달 30일 미국 미디어 그룹인 뉴스코프라고 있죠. 네. 여기가 영국의 토크스포트 라디오를 보유하고 있는 와이어리스 그룹을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3,300억 원에 인수하기로 발표를 했대요. 브렉시트 결정 이후에 첫 영국 기업 M&A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달 12일에는요, 미국의 극장 체인인 AMC 엔터테인먼트가요, 영국의 오데온 UCI 시네마 그룹을요,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 원에 매입하기로 했대요. 규모가 점점 더 커져. 네.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하루 뒤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통업체인 스테인호프 인터내셔널이요, 영국 할인점 체인인 파운드랜드 그룹을요 8,900억 원, 거의 9천억 원에 샀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죠. 손정희 아저씨가 이끄는, 박 PD가 형아라고 부르는 그 손정희 씨가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영국의 모바일 칩 개발 업체인 ARM 홀딩스를요 35조 원에 인수했어. 35조요? 메가디를 성사시킨 거죠. 유럽 IT 기업 인수합병 중 현재까지 최대 규모예요. 그리고 역대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것도 따져봤었을 때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네. M&A뿐만이 아니래요. 미국의 대형은행인 웰스파고 있죠. 여기는요 18일 날 영국 런던 금융가에 있는 건물을 우리나라 돈으로 4,500원에 매입을 했대요. 아니, 전 세계 금융권들이 다 런던 버리고 유럽 본토로 간다고 했잖아. 네. 근데 웰스파고는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에 런던의 상업용 부동산을 사버린 거야. 전문가들의 예상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파운드화가 갈수록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럼 이런 메가들이 연이어서 나오겠는데요? 그렇죠. 이처럼 영국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자 영국은 들뜬 모습이래요. 일단 브렉시트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이런 자신감까지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여성 총리가 등장을 했잖아요. 네. 테레사 메이 총리. 이 총리도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은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영국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을 전혀 잃지 않았다는 의미다. 영국은 기업 활동과 해외 투자자들에게 열려있다. 더 많이 투자하라는 거지. 도대체 영국에 대한 투자가 왜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을까? 아까 박 PD가 지적한 대로 가장 큰 요인은 파운드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네. 브렉시트 이후에 파운드화가 달러화 대비 10% 이상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기업이 몸값이 싸진 거야. 특히나 엔화에 대해서는 더 싸졌죠.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꼽히면서 쭉 올라갔는데 네. 반대로 반대로 파운드화는 쭉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석도 나오네요. 소프트뱅크가 ARM 홀딩스를 인수할 때 3조 4천억 엔 이걸 드려야 했는데 1년 전에 샀으면 4조 7천억 엔, 브렉시트 투표 직전에 샀었을 때도 3조 8천억 엔, 브렉시트 이후에 사니까 돈을 엄청 절약했다는 거야. 역시 손정희 형 이제의 밝아. 그렇기 때문에 톰슨 로이터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기업에 대한 M&A가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이다. 방송 사업자인 ITV와 칩 제조업체인 이매지네이션 테크놀로지스 그룹 이런 그룹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브렉시트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때도 저희가 브렉시트를 설명할 때 따지고 보면은 그 원인은 불평등에 있다. 그죠? 그 불평등에 대한 민초들의 투표가 바로 브렉시트였는데 그 본질을 읽은 기업들이 그거를 파고 들어간 거 아닐까요? 자동차에서 중요한 기능 3가지. 달린다 선다 온다 달린다 선다 온다 레이너 그래서 썬팅은 중요하다 썬팅은 레이너 썬팅 썬팅은 레이너 레이싱카에 장착되는 프로페셔널들의 썬팅. 썬팅은 레이너 썬팅. 그러면 오늘의 섹션 IT 게임 세상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박 PD는 왜 머리 싸잡아 매고 있어요? 머리 아프세요? 요즘 사드 때문에 난리잖아요. 사드. 근데 사드랑 IT랑 뭔 상관이야? 근데 이 사드가 전자파가 유해하냐 무해하냐 이것 때문에 아주 총극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어제 괌에 사드 기지 언론인들 끌고 갔는데 전자파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며. 네. 괌 가기 전에 성주에도 데리고 갔거든요, 언론인들을. 그러니까 직접 보여주면서 무해하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자파가 몸에 해롭냐 해롭지 않냐 이전부터 계속 논란이 돼 왔던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과학자들 또는 전문가들조차도 이거에 대해서 해롭다 해롭지 않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전자파는 아직도 우리의 결정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았나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니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제니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겠네요. 네, 미국 아이인 것 같아요. 이 제니가요 2년 반 넘게 두통과 피곤함을 호소했대 엄마한테. 학교에서도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밤에는 잠을 잘 못 자. 엄마 이름이 프라이래. 프라이. 계란 프라이가 아니고 그냥 프라이인데 제니의 증상을 조금이라도 낫게 해주려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자식이 아픈데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잘 자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매트리스도 새 걸로 바꾸고 커튼도 빛이 안 들어오게 두꺼운 천으로 바꾸고 아랫니와 윗니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부정교합이라고 하잖아요. 부정교합 많죠. 이 부정교합이 두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치과에 가서 교정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았대. 그래요? 근데 작년 5월에 제니가 거실로 내려와서 숙제를 하다가 코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엄마가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더라는 거죠. 아니 혹시 코를 판 거 아니에요? 코를 파지도 않았고 어디 부딪히지도 않았고 그런 일이 처음이래. 물리적인 어떤 충격이 없었는데도 코피가 그냥 왈칵 쏟아지는 게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을 한 거예요.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유도 없이 코피를 많이 흘릴까? 검색 결과를 보니까 EHS라는 이 용어가 눈에 띄더라는 겁니다. EHS는 무슨 뜻인가요? 전자기 과민성 증후군. 그러니까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죠. 이 전자파에 과민하게 반응을 할 때 나타나는 증상 이런 겁니다. 아하. 그러면 전자기파 이런 게 우리 일상에서 주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흔히 쓰는 PC, 노트북, 스마트폰 그리고 심지어는요 와이파이 공유기에서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 EHS로 인해서 과민한 사람들은 아플 수가 있다. 이거에 아직까지는 가설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뭔가 이 전문가들의 중론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가설을 믿는 사람들은 현대사회의 기술이 우리에게 해로운 전자파를 막 퍼부어가지고 두통, 메스꺼움, 코피, 수면장애 다양한 증상을 일으킨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요.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신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래요? 이 제니의 사례가 뉴스위크에 보도가 됐어요. 최신호에. 그래서 저도 뉴스위크를 보다가 EHS라는 게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좀 더 열심히 들여다봤죠. 와이파이, 휴대폰, TV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두통, 심지어
두근거림까지 나타나게 한다고 합니다. 두근거림. 누구 잘생긴 사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만성 피로 이런 건 기본이라고 합니다. 나 만성 피로인데. 그런데 여전히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죠. 전자파가 통증을 유발한다고 이들은 주장을 하지만 또 다른 측에서는 공기가 더러워서 그리고 조명이 너무 많아져서 너무 시끄러워서 이러한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그러면 EHS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인정은 한답니다. 이런 게 있다. 인정은 하는데 워낙 논란이 많다 보니 질병이 아니라 증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뉴스위크 기사를 뭐 끝까지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이후의 내용을 축약을 해보면요. 프라이가 그래서 집에 설치된 와이파이 공유기를 뗐어. 그런 다음에 유선 이더넷이라고 하잖아요. 유선 이더넷으로 바꾼 뒤에 얘가 집에서는 그런 증상이 없어진 거야. 공유기가 문제였군요. 네,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도 교장 선생님한테도 요청을 했대요. 학교에는 와이파이 너무 많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공유기를 좀 떼달라.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와이파이가 있어야 아이들 교육도 하고 시청각 자료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떼냐. 우리 애가 아프다. 당신네 애만 아프다 지금. 절대 다수의 애들은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니는 집에서는 괜찮은데 학교만 가면 다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코피가 나.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그러다가 작년 6월에 자살을 합니다. 죽었다고요? 네, 자살을 한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두통이 지속되는 그 고통, 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인을 규명하는 자리에서 이 엄마가 검시관에게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와이파이가 내 딸을 죽였다. 그럴 만도 하네요. 자, 여러분은 EHS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휴대폰을 20년 넘게 써온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저만 해도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나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테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자주 쓰면서부터 좀 머리가 아팠던 것 같아.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아는 선배 중에서도요. 만성 두통으로 고통받으신 분이 계신데 병원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혹시 침대맡에 놓고 주무시냐? 그것부터 치우래요. 근데 그거를 진짜 치웠더니 좀 나아졌다는 거야. 잠도 아마 잘 올 겁니다. 스마트폰을 멀리 치워놓으면. 그런데 EHS를 인정을 하려면은 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충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뭔가를 결정하려면 신뢰할 만한 데이터 그리고 이 데이터를 축적해온 시간이 필요한데 EHS의 경우는 둘 다 이런 조건을 아직까지는 충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와이파이의 유해성을 증명하겠다. 와이파이 중계기 바로 옆에 내가 서 있을게. 그런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과연 그곳에서 얼마나 서 있을 수 있느냐. 제니처럼 오랜 시간 전자파에 노출이 돼야 하는데 실험으로는 애초에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서 있을게. 365일 그 자리에서 오줌도 거기서 싸고 밥도 거기서 먹고 그럴 수 있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전자파에 민감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서구 선진국 사례를 보면요. EHS를 호소하는 환자가 전체 인구의 대략 5% 내외래. 생각보다 적네요. 고양이 알레르기 있는 분 보셨어요? 있어요. 제 동생이 그래요. 그리고 땅콩 알레르기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뭐 드라마나 이런 데 자주 나오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분명히 소수란 말이에요. 소수. 그러면 이 소수의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과연 절대 다수는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질병으로 인정을 할 수 없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혹자는 노시보 효과를 또 언급을 합니다. 노시보는 또 뭐예요? 플라시보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이 플라시보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디가 아파. 근데 유명한 의사가 나한테 좋은 약을 지어줬어. 근데 이 약을 먹었더니 거짓말처럼 나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약은 가짜야. 그래서 뭔가를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거를 먹고 치료를 받으면 이게 가짜일지라도
낫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플라시보죠. 근데 노시보는 반대입니다. 뭔가가 나의 몸을 아프게 하고 있어. 이거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정말로 그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건강 염려증 걸린 사람들이 비슷한 사례겠네. 예, 그래서 이 EHS를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이 노시보 효과를 언급을 하는 겁니다. 와이파이, 스마트폰 이게 자꾸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아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니가 다닌 학교에서는 엄마가 와이파이를 없애달라고 해도 거절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전자파가 진화를 한다. 즉 이전과는 다른 형태와 강도로 우리 주위를 떠들고 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요? 원폭 피해자 이분들 사례를 보면요. 물론 가까운 곳에서 원폭이 된 분들은 바로 이게 데미지가 나타나지만 약간 멀리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이 폐해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런 전자파도 오랜 기간이 지나봐야 그 피해를 알 수가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고의 전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프라이, 그러니까 제니 엄마는요. 지금도 전자기파 신호 이 강도를 측정하는 단말기를 들고 다닌대요. 이 단말기가 휴대전화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딸은 물론 없지만 이 전자파의 유해성을 널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죠. 그렇군요.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이런 데를 들어가면요. 측정 한계치를 벗어난대. 그만큼 전자파가 많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강한 전자파가 잡힌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스타벅스를 가보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스타벅스 가면은 올레 와이파이가 아주 세게 잘 잡히잖아. 그렇죠. KT랑 아예 뭐 이렇게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스타벅스에서는 올레 와이파이가 5G로 잡히잖아. 5G로. 당연히 예전보다 전자파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겠네. 근데 이 전자파는 우리 눈에 안 보여. 우리 왜 할리우드 영화 보면요. 도둑들이 은행 같은 거 보석상 털 때 뭐 이렇게 샥 뿌리면은 빨간 레이저빔이 막 보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체조를 한 것 같은 이 도둑들이 그 레이저 선을 피해가지고 막 요가 자세로 이거를 막 터치가 안 되게끔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 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자기파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지 그물처럼 촘촘하게 이게 얽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전자파, 노트북에서 나오는 거,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 이어폰에서 나오는 거 엄청나게 촘촘한 전자파들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우리 몸을 관통을 하고 있다는 거야. 칼처럼, 화살처럼. 우리가 당장 아프지 않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 과연 우리 몸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요즘 이 사드 배치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죠?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냐, 안 하냐? 100m만 벗어나면 문제 없다. 또 일각에서는 3.3km를 벗어나야 된다. 논란이 많습니다. 심지어 한민구 국방장관은 내가 직접 마루타가 돼서 무해성을 입증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죠. 그런데 정말 이분이 믿을 만한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려면 100m 바뀌든 3.6km 바뀌든 최소 석 달 이상은 그곳에서 장기 거주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10분 서 있는다고 이게 티가 나나?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사드가 배치될 때쯤에 국방장관 그때까지 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아닐 것 같아. 예, 물론 전자파가 해롭냐 해롭지 않냐 이걸로 사드 배치를 물타기 하려는 전략이 뻔하잖아. 사실 중요한 거는 사드를 배치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그 얘기는 안 하고 유해하냐 무해하냐 이거 가지고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있어요. 제가 오늘 EHS 이야기를 꺼내는 건요 마찬가지입니다. 전자파가 유해하냐 무해하냐 이거를 지금 따질 계제가 아니라 유해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 기기를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죠? 안 쓸 수는 없지만 가급적 이용을 줄일 수는 있잖아요. 가급적 전자파 노출을 줄일 수는 있는 겁니다. 종종 말씀드리죠.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화면을 끈 상태로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과 같은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서 전자파 노출을 줄여보자.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무리로는요, 제가 오늘도 카드뉴스에서 본 재미난 내용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요즘 카드뉴스가 재미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이건 전자신문 카드뉴스인데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네요. 짜증나서 시작한 사이트가 어떻게 대세가 됐나? 도대체 뭔 얘기일까? 좀 살펴봤는데 이머저라는 사이트 혹시 아시나요?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무료 이미지 공유 사이트거든요. 이거는 사이트에 사진을 그냥 업로드 하잖아요. 그러면 각 사진마다 주소가 부여된대요. 네. 그래서 그 주소를 자기가 쓰는 사이트 아니면 SNS 이런 데 붙여넣기만 하면 그 사진이 바로 공유가 되는 거야. 상당히 편리하죠. 이 덕분에 매일 이머저에 등록되는 사진이요 150만 장, 와우. 월 방문자가 1억 5천만 명, 페이지 뷰가요 무려 50억 뷰에 달한대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현재 3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조 6천억 원으로 평가받는 기업이 됐대. 대박이 났군요. 아까 얘기 드렸던 월 방문자 1억 5천만 명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세계적인 온라인 뉴스 사이트인 허핑턴 포스트 있죠. 네. 여기랑 맞먹어. 장난 아니죠? 그런데 이 회사의 놀라운 점이 아까 제목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짜증 때문에 만들어졌다.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네. 창업자이자 CEO인 앨런 샤프가요, 토론 SNS인 레딧, 이 미국에서 많이 쓰는 SNS죠. 이거에 매니아였대. 한마디로 오타쿠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뭐 이미지도 보여줘야 되고 사진도 올려야 될 경우가 많은데 이게 잘 안 올라가는 거야. 사진을 올려놨는데 삭제되는 경우도 있고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이 많으니까 짜증이 진짜 한마디로 났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짜증 내가 어떻게 한번 풀어볼 수가 없을까? 샤프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돈 7달러를 주고요 도메인을 구매했대요. 이머저라는 도메인. 그리고 2009년에 아예 사이트를 만들어버렸어요. 사이트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이 샤프가 했냐면요, 그동안에 자신이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없애버렸대. 네. 회원가입, 이미지 업로드 제한. 보통 웬만한 사이트에서는 이미지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잖아요. 용량 제한, 뭐 크기도 제한하고 뭐 이러잖아. 그렇죠. 이런 것도 없애버리고 또 하나 불편한 게 있죠. 광고. 보통 웬만한 사이트들도 광고나 이런 게 막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잖아. 이런 것도 다 없애버렸대. 첫 화면에 업로드 버튼만 배치했다는 거예요. 또 재미난 점이 이 사이트도 사진을 올리게 되잖아요. 이제 순위가 매겨진대요. 이 순위를 근데 보통 다른 사이트 같은 데에서는 이거 어떻게 매기는지 공개를 안 하죠. 복잡한 알고리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이거는 공정하게 매긴다 하는데 네티즌들 보기에는 조작이 있는 게 아닌가, 주최 측에 농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들게 하는데 이 이머저는요, 이런 복잡한 알고리즘 이런 거 필요 없어. 다른 이용자들의 단순히 투표로만 결정을 한 거예요. 아주 공정하게 한 거죠. 기존 사이트랑 완전히 반대로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샤프란 CEO는 레딧에, 자기가 주로 썼던 레딧에 이렇게 썼대요. 내가 레딧에 선물을 하려 한다. 내가 제대로 작동하는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개설했다. 괜찮지? 괜찮네. 자랑한 거죠.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머저 사이트는 전 세계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최근에 패스터 컴퍼니라는 그런 매체와 인터뷰도 했대요. 인터뷰에서 샤프가 한 얘기가 상당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이용자들이 내가 돈벌이에 이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이머저 커뮤니티는 즐거움으로 시작했고 즐거움을 망치는 어떤 요소도 사이트에 장착하고 싶지 않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친구를 보면서 사업은 앞으로 쿨하게 해야 되겠구나. 쿨하게 해야 흥할 수 있겠구나. 정신이 드는데요. 그렇죠. 우리도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들어주시는 애청자분들과 함께 커가는 그런 팟캐스트가 되고 싶지, 여러분들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겠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다시 하게 되네요. 아만다 광고 아닙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